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는 한두 번 정도 이상은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하던 사람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 층간소음으로 강력범죄까지 생기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원주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지속적인 항의를 하다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는 일이 있었네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최근에 있었던 하나의 판결의 내용입니다. 네. 원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은요,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층간소음에 따라서 위층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왜 이웃에게 피해를 주냐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지속적으로 부착한 혐의를 받는데요. 이 혐의의 내용을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를 줬습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네. 이 외에도 집 앞에 놓여있던 16만 8천 원 상당의 물품도 절도한 혐의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층간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강력범죄로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환경공단에서는요, 이 이웃사이 센터라는 기관을 운영을 합니다. 네. 이 층간소음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민원을 해소해주는 기관인데요.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4만 393건이 한 해 동안에 발생을 했습니다. 대단히 네. 많은 수치인데요. 더 중요한 건 이것이 자칫 살인이나 폭력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요, 2016년에는요, 단 11건의 강력범죄가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했지만 5년 후인 2021년에는 무려 110건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5년 사이에 무려 10배가 증가한 상황이고요. 예. 또 지난 1월 달에도 경남 사천에서 실제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층간소음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 같은 것도 있습니까?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그러니까 옆집이나 윗집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소음의 총체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주간의 경우에는 57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시간에 약 3회 정도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39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분 이상 지속되면 층간소음으로 간주를 합니다. 예. 이 층간소음이 이제 59데시벨이라고 하는 게요. 제가 지금 우리 말씀드리는 일반적인 대화의 이 소리의 데시벨이 약 6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일상적인 대화가 야간에 옆집의 대화가 그대로 들리는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야간에는 비록 34데시벨 이하라고 규정은 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대단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준이 좀 높게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 때에 따라 사람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처벌 규정 같은 것도 따로 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형법 체계에서 층간소음을 규정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상의 인근소란죄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인근소란죄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가 전부입니다. 따라서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렵고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민사소송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많이 들고 그리고 절차와 내용도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비율은 대단히 낮고 피해를 감수하거나 오히려 이것이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사례 하나 또 말씀해 주셨지만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던 사람이 오히려 가해가 돼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2022년에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가해자에게 항의를 하면 예. 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스토킹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는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오히려 소음을 야기해서 이웃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줬다라는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그런 판례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앞으로 이 스토킹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법도 좀 바뀌고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근데 정확히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층간소음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내용의 핵심은 사후 확인제를 도입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축할 때 준공 승인이 나와야만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층간소음에 관한 그 예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입주자에 대해서는 입주 연기, 그리고 그에 따라서는 금융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해라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강제성은 갖고 있지만 구축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오히려 이것이 분양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도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건축 단계에서부터 막아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층간소음 문제는 뭐 소송이나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한 판례가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판례 내용은요, 층간소음 피해를 당했을 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또는 낮은 강도로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는 허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지만 찾아가서 초인종을 두드리고 또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아니면 네.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행위는 무조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간단하게 간접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그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